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개국은 김미화 씨는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다가 KBS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KBS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다고 했었습니다. KBS는 또 누가 어떤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거론하고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당장 멈추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근간인 방송법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당착적 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던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를 구사한 사람들, 배움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 높은 자리까지 승진한 잘난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던 겁니다. 한 인생 살다가 잘 살다가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그러니까 학벌이나 직위가 아닌 거죠. 모두가 김미화 씨처럼 용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면서 살다가 갑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KBS 이게 거의 7, 8년 전인데 KBS가 김미화 씨 고소했던 게 이제 그렇죠. 블랙리스트 없다고 없는데 있다고 김미화 씨가 주장했다고 이제 고소한 거잖아요. 김미화 씨도 그때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들 뭐 굉장히 어렵고 현학적이고 그다음에 정정당당하며 우리는 누가 정치적 의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말하는가 그들은 누군가 막 이런 거 장황하게 썼어요. 성명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읽으면서 참 그럴듯하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거꾸로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권력에 부욕하는 거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찾아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 부당한 권력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옆에서 꼭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쟁점이 되던 재산, 병역, 표절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경력과 경륜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셈이라면서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경험 경륜이 부족하다 이런 거네요. 네. 평생 법관을 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당 뿌리가 군인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셋이나 되는 그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뭐 평생 정치하다가 대통령 됐나요? 예. 군인하다가 바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인데. 예.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요 굉장히 권위적인 발언입니다. 충분히 법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평생 법관을 했죠. 예. 평생 법관을 했는데 최근 9년간만 따져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못 됐다 이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금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김명수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그런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평생 정치만 하다가 됐나요? 대부분 딴 거 하다가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이 논점,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 게, 바본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 곽상도 의원 본인은 평생 정치만 했습니까? 그 검찰 출신 아니에요? 예, 심지어 평생 판사 일만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요. 네. 곽상도 의원 본인도 직접, 검찰이에요, 검찰. 정치 검찰이어서 정치를 했다고 할래나요? 어쨌든, 저는 이게 공격 포인트가 생각하는 건 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곽상도 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또 말다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 가지고? 예, 어제 이재정 의원이 곽상동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잠깐만요. 저희, PD들이 그 컷을 따놨나요? 예. 네. 웬일입니까? 일을 다 했네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하.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그 유서대필 사건. 예. 사건의 그 담당 검사 아니었냐. 당신은 곽상도 의원에게 그렇게 대받아친 거네요, 이게. 그렇죠.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가 있는데 네. 그러한 참가자였다라는 취지의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평생, 법을 하신 분한테, 예, 정치검찰 혹은 뭐, 유서대필 사건, 조작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죠. 예, 그 사건에 검사였던 분이 그런 말을 자격이 되느냐, 뭐 이렇게 대받아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네. 곽상도 의원이 발끈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뭉뚱그려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재정 의원한테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한 달밖에 수사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한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동료 의원한테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무식하다고 하고 싸우는 건 전 좋아요. 좋은데. 한 달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예,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이 거기 3명이나 있어요. 그 뿌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평생 정치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그 청문회도 있고 또 지금 아주 국회가 바쁩니다. 정신없고. 예, 대정부 질문도 있어가지고 질의도 있어서. 예. 정치인들 발언이 많아요.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은발을 두고 하얀 머리가 멋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정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외교가 그렇게 잘 돼야 하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강 장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비하의 뜻은 없었다면서 사과하긴 했습니다. 전 뭐 비하의 뜻이 있었다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칭찬을 어쨌든 했다가 다른 것도 그렇게 잘하지. 자기 일도 이렇게 받침대로 쓴 거죠. 그걸로 가려고 징검다리로. 근데 이제 소재를 잘못 선택했네요. 예. 칭찬의 소재를 외모로 삼은 거잖아요. 네. 강경화 장관은 저는 이거를 비하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불쾌함을 느끼는 여성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과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가서 사과했다는 얘기죠. 예, 또 이후에 당의 원내대변인 명으로요, 또 사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돼서. 자,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여러 마디 하고 좀 있죠. 한마디가 아니라. 화제가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4강 주재 한국 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부결이 나온 이후에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안 된다면서 강 장관보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청와대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딱딱한 장면밖에 없다가 여러 가지 청와대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상상을 주무시기 전에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를 갈아치워라, 누구누구를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뭐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말은 없어요. 네. 어쨌든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도 본인이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있습니까? 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정도는 더 하죠. 굉장히 예. 많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BBK 관련된 이야기를 대정부 질문에서 했습니다. BBK 관련해서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어제 뉴스로도 등장을 했었는데,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BBK 관련해서 본격적인 기사는 어제 처음 나왔다고 봐야죠. 예. 뉴스 공장은 계속 걸어놨습니다. 예, 물론 시사인도 계속 썼습니다. 포털 메인에 이렇게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본 것은,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에 나온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사가 참 어려워요.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생소한 회사 이름도 많고, 그 회사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돈이 여기서 절로 갔다는데 그 의미가 뭔지, 돈이 입금만 됐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잖아요. 해설도 기사에 잘 없어요. 이 돈이 이렇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BBK 사건이 그런 복잡성 때문에 그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BBK 사건은 잘 알고 보면, 사기 사건의 모든 요소를 골고루 다 갖춘 교본과 같은 사건이에요. 예. 돈과 권력, 거짓말, 배신, 은폐, 조작, 모든 게 한꺼번에 토탈 패키지 들어있거든요. 어제 오늘, 어제죠 주로. 어제 논란이 됐던 게 뭐냐. BBK 전문가로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면, BBK 문제는 결국 누가 주인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것이고, 지금은 김경준 씨의 단독 범죄. 실제로 그걸로 모두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단독 범죄로 법적으로는 판결이 난 상태인데,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면 김경준 씨에게 적용된 모든 범죄 혐의가 그대로, 아니죠. 더 무겁게 되어야 한다. 그런 건데, 어제 나온 문건을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 이제, LKE 뱅크로부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막혀요. LKE 뱅크라니. 갑자기 뭐냐, 이건. 거기서부터 50억. 정확하게는 49억 9,999만 5천 원. 예, 40억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5천 원은 수수료, 그리고 50억을 하죠. 50억이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김경준 씨가 당시에 내놓은 이면 계약서를 보면 그 돈은 BBK 주식을 LK 뱅크에 넘기고 받은 주식 대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BBK 주식이 넘어가고 돈이 입금됐잖아요. 돈은 당연히 그 주식의 주인한테 가겠죠? 그런데 그 계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니까 그러면 BBK 주인은 이명박이다. 3단 논법입니다. 간단하게. 그렇죠? 주식을 넘기고 돈을 받았어요. 그럼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주식의 주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주식의 주인이 곧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인이다. 간단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인이었구만. 그 주식 팔고 돈 받은 거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그나마 쉬울래나요? 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은 2007년에 검찰이 그 내용을 알고도 뭉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네,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부인했죠. 그리고 네. 거기서 더 들어가면 좀 복잡하게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나온 주장의 핵심은 이거고요. 그러면 LK뱅크가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30분 더 넘어가죠. 예.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 재개하면서 인터넷 종합 금융회사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주회사, 투자자문회사 그리고 은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투자자문회사가 BBK고 인터넷 은행이 이뱅크 증권중개 EBK라는 거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은. 그것의 지주회사가 LK뱅크예요. 이 세 회사가 이름이 벌써 여기서 복잡하게 네, 회사가 시작하잖아요.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너무 많이 나오죠. 예. 세 회사인데 사실 다 같은 회사입니다. 왜 같은 회사냐? 사무실도 같고 사무용품도 다 같은 계좌로 구매했고 여기 있던 돈이 거기로 저기 있던 돈이 여기로 이렇게 쌈짓돈처럼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면 다른 회사들도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회사인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LKE뱅크는 BBK 지주회사 구조지만 실제로는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 같은 회사예요, 실제로는. 예. 오늘 여기까지만 진돌 나가죠. 이름에 현혹되지 마라. 다 같은 회사다. 예. 한 번에 너무 많이 못 알았기 때문에. 자. 예, 대정부 질문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요. 너무 멀리 왔네요. 예, 네. 대정부 질문 이야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됐습니다. 굉장히 핫합니다. 예, 네. 야당 의원들이 여러 번 말문이 막혔는데요. 네. 통상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원들이 더 집중을 받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끌려 나온 정부 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곤욕을 치르는 장면이 이제 화제가 되죠. 근데 그저께부터 이낙연 총리가 그 야당 의원들 대받아치는 멘트들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인터넷에 많이 유포됐고 포털에도 나왔는데 그제 어제 나왔던 것 중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대표적인 컷 한두 개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이 촌철살인이에요. 그 속에. 예,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의 질문이었고요. 두 네. 번째는 자유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복지가 중요하냐, 안보가 중요하냐, 복지에서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다 공약에 있는 것 중에 같이 공통적인 것만 해가 다 공약을 내세웠던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들어가십시오. 그게 더 재밌었고. 그리고 KBS, MBC 불공정 보도라는데 뭐가 불공정 보도냐. 그러면 뭐라도 하나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그게 왜 불공정이냐 이렇게 공격하려고 이제 프레임을 짜왔죠. 근데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보다 공정한 방송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네. 이게 이제 들려드린 거는 화제가 되기 시작한 그저께 네, 그렇죠. 예, 발언들이고 어제도 화제가 된 발언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그건 저희가 또 내일 모아서 한번 들려드릴까요? 뭐가 더 있다고 지금 저희 PD들이 자기들이 일 잘했다 이거죠. 네, 아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마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내가 늘 보는데요. 그럼 하나만 더. 예. 저렇게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팔을 흔들고 빨리 틀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어제도 화제가 됐으니까요. 눈 감고 자고 있기 때문에 보통 방송 시작되면. 자, 번개도 잘 안 나오고.
자, 그러면 어제 화제가 된 거, 한두 토막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우리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화 통화해서 미사일 탄두, 방금 말씀하신 중량 해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한국 정부가 미국산 첨단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이 사실을 숨깁니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소통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정상의 통화에서 합의된 것은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포함한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한국 청와대보다 미국 백악관을 더 신뢰하지는 않으시리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백악관 발표가 다 맞는 거예요. 네. 자.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준비한 줄 알았더니 또 PD가 겨우 하나 준비했어요. 아니, 여러 개 준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정치권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의하고 그리고 청문회 하는 게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조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공방도 재미있고 그 안에 이제 해악도 좀 있고 그리고 쟁점들도 등장해서 이런 대정부 질의 혹은 반박 또는 뭐 주고받는 공방들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서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스타가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아무래도 주로 방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총리는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무난한 얘기를 개별 장관이 또 따로 있잖아요. 예, 개별 부처 그렇죠. 장관이. 거긴 좀 첨예해도 장관은 좀 포괄적이고 무난한 답변을 하기 마련인데 그 무난한 답변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무난하게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짧은 해악 촌철살인 혹은 반론 상대방 질의하는 사람 분명히 크게 준비한 질문이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대받아서 상대를 함정에 빠뜨려서 아주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총리님? 방송 듣고 계시면 연락을 드릴 테니까, 예. 자, 다음 뉴스는요, 한두 가지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제 청문회를 마친 박성진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 오전으로 미뤄졌습니다. 야3당은 부적격으로 결론을 냈는데 여당이 최종 조율을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여당 청문위원들 회의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고심이 깊어서 관계자 말로 SBS와 인터뷰에서 후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활용하길 바란다라는 멘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종교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중소 벤처 기업 이러면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IT 쪽에 관련 업체들 혹은 뭐 업무들이 많을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과학을 한 사람들은 모욕적으로 들릴 정도의 발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 나이가 얼마나 됐냐? 6,000년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과연 여당 내에서 지지를 받겠는가. 다른 부처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장관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인데요. 그리고 자 그렇고요. 6,000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믿는 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이고 청문회 자리에서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자신의 종교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이렇게 믿는다면. 자,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뉴스가 네. 많았는데. 예, 네이버 관련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IT 연결해서요? 네. 진경준 전 검사장 딸 가해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고위법관 아들을 채용 절차 없이 인턴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검사장이었고 오늘은 부장판사입니까? 예, 고위법관의 자식인데요. 인턴을 공개 채용한 적이 없는데 그 자식만 따로 특별 취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에 인턴 경력이 있다는 것은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예, 경력으로.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걸로 대학 입학이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명문 대학들은.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그 나라의 최고의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구글에서 근무했다거나 애플에서 근무했다는 경력 그 자체가 그 정도 기업이 인정했을 정도라면 인턴으로 채용했을 정도라면 그리고 그 정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면 이게 이제 입학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루트로 네이버를 이용했고 네이버는 기꺼이 거기에 응해 준 겁니다. 예. 예, 진검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던 걸로 보이고요. A 부장판사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학 재학 중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에 4주 동안 와서 일했다고 합니다.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 경력을 중간중간 쌓아놓는 겁니다. 방학 때. 어쨌든 뭐 이거 관련해서 네이버도 거절하지 못할 상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장판사가 네이버보다 힘이 세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예. 대통령도 아니고요. 자, 서로 주고받는 점이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죠. 그런데 이날이 아니라 이번 주 일요일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국무총리 상대로 이 질문이 나왔었는데 국군의 변경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준식 근현대사 기념관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9월 17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임시정부 산하 국군인 한국광복군이 창군된 날입니다. 광복군 창군이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아니라 광복군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광복군이 처음 만들어진 날이 국군의 날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 뭐 설득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설득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러면 언제입니까? 1940년 9월 17일 중국의 충칭에서 광복군이 창군됐습니다. 근데 임시정부는 그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1919년에 출범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건국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국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1919년 중국에서 임시정부가 출범했는데 임시정부가 1920년에 바로 독립전쟁 원년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우리가 일제에게 전쟁에서 져서 국권을 빼앗겼으니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일본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전쟁이라고 그러고 1920년이 독립전쟁 첫 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산하의 국군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착수를 하는데 당시 뭐 중국이 남의 땅이니까요. 남의 땅에서 군대를 만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다른 나라 그 나라가 인정해 줄 리가 없죠. 예,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군대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 부대하고 연계해서 이제 국군을 활용하겠다. 임시정부하고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독립군을 만주 독립군을 임시정부 산하로 편입을 시켜서 이제 국군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을 이제 갖기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군을 만든다는 게 임시정부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의 아주 오랜 꿈이었는데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 꿈이 이제 1940년에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 국군으로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건하게 되죠. 정식으로 군대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모든 망명 정부가 그 나라에서 정부를 두지 못하고 망명하게 되는 망명 정부가 결국은 이제 그 자기들 원래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뭐 식민 본국이든 또는 뭐 그 순간 침략해온 나라든 간에 그 상대에서 이런 군대를 만들려고 하죠. 군대가 없으면은 싸워서 다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1940년에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공식적으로 창건했다. 창건하였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그때 부대라고 할 만한 인원도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주로 이제 사령부 중심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더 많았던 사병보다는 장교가 많던 군대였는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당시 중국 안에 사병이 될 수 있는 우리 동포수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동포수가 있다 하더라도 몰래 사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사병은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광복군이 계속 사병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그래도 이제 꽤 많은 이제 병사들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땅에 다른 그렇죠. 나라의 군대가 예. 창군됐다고 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체가 지금 뭐 적더라도 생겨버리기 시작하면 가만두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알려지기로는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근데 사실은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자기 땅에서 군대 만들겠다 그러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견제하는 방법이 한국 광복군을 만들 때 중국 국민당 군의 통제 아래 두겠다. 통수권을. 요즘 말로 하면 통수권, 작전권이죠. 네. 그러니까 통수권을 중국 정부가 갖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광복군을 승인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도 한국은 미국의 작전 전시작전권 문제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창군할 때부터 중국이 또 작전권을 행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서 단안을 내립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광복군을 창군하는 거죠. 근데 창군을 했다고 하더라도 활동을 하려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하기는커녕 계속 이제 견제를 하니까 방해를 하니까요. 할 수 없이 광복군의 통수권을 중국 국민당에게 넘겨줍니다. 굴욕적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뭐 이해갑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방법이 또 도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2, 3년에 걸쳐서 임시정부하고 광복군이 그 통수권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지금의 역사의 복사판이네요. 그래서 1944년에 드디어 통수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44년에 정말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되는 거죠. 선배들이 훨씬 낫네요. 4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예, 4년 만에 찾아왔으니까 굉장한 성과죠. 예, 저는 지금 60몇 년 동안 못 찾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국군이 미군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기고, 전자권을 넘기고 아직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오리지널 버전이, 광복군 창군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이 의미가 있는 거는 임시정부 산하의 자주적인 군대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또 그걸 실현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싫어서, 일본의, 소위 이제 강점이 싫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싸우겠다고 한 사람들이 또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체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쨌든 4년 만에 또 되찾았다. 네. 그러면 실제 중국군, 당시 인민군하고 같이 작전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중국이 당신들은 별개의 군대라고 인정을 해야 같이 작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대 작전을 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까? 그래서 1944년에 중국과 대동강 관계에서 군사협정을 맺고요. 군사협정을 맺었다. 네. 확실하게 인정한 거네. 협정을 맺었다. 중국이 이제 독자적인 군대로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43년, 44년 무렵부터는 이제 다른 연합국 군대인 영국군, 미국군과의 공동작전도 추진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는 유명한 이제 한국 광복군의 독수리 작전이라는 게 미군과 공동으로 추진이 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독자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군대가 확실한데, 그럼 지금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은 뭘 기념하기 위해서 된 겁니까? 지금 뭐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950년, 그러니까 6.25 전쟁 와중이죠. 6.25 전쟁 때, 육군 제3사단이 38선을 처음 돌파해서 북진에 성공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10월 1일을 1956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이제 지정했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954년인가요? 53년인가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게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어쨌거나 뭐 의미 있는 날이다. 그래서 1956년에 처음으로 국군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8선 돌파한 것도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38선 돌파도 뭐 의미가 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도 뭐 의미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날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데는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국군의 날 하면은 보통 무슨 날 한글 했던 날을 한글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제헌절 하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군의 날 하면 당연히 막연히 이제 국군이 창설된 날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국군이 뭐 창설되거나 아니면 국군의 역사가 시작된 날로 그렇죠.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38선을 돌파한 날이군요, 이게. 예. 그래서 뭐 그 국군이 역사가 시작된 날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광복군 창건일이 뭐 가장 어울린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그런 데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거든요. 애초에 광복군이 1940년에 창설이 되고 중국과 군사협정도 맺었고 미군과 당시 공동작전도 했다면 규모는 작더라도 했다면 그게 국군의 뿌리가 확실하니까 한글도 지금 한글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되돌아가면 문자도 달라요. 어법도 다르고 하지만 그때 창설 만들어진 게 확실하니까 근데 이 보수 진영에서는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왜 반대하는 겁니까?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는 건 이게 건국절 논란하고 이제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보수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게 창설됐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은 무관하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국군의 날도 광복군 창건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네요. 네. 그걸 인정하는 순간 48년이 아니라 40년대부터 군대가 있었다고 해야 되니까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광복군이 창건되기 이전에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죠.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인정하기 싫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과 무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건국 세력이라고 그러죠. 건국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그 건국 세력이라는 게 내용을 보면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친일파고 하나는 정치 깡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정치 깡패 얘기도 많이 하긴 합니다. 정치 깡패가 이른바 이 건국 과정에 반공 반탁 운동을 주도한 세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깡패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애국 세력이라고 하겠죠. 그 애국 세력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이 가능했다 이렇게. 지금 가스판 들고. 그렇죠. 예. 아스팔트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프로판 가스통을 들고. 그 뿌리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에는 그분이 애국 세력인 것이고 또 이제 무관한 제3자가 보기에는 정치 깡패 아니냐. 그런 세력과 친일파가 소위 이제 이승만 정권의 탄생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보수 진영의 뿌리가 친일파에 따 있는 거 아니냐. 친일파라는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걸 이제 건국 세력이라는 말로 미화하는 거죠. 실제 친일파라고 불릴 만한 세력이 이승만 정권의 주축을 이뤘습니까? 예를 들어 군만 얘기하자면요. 군대만. 오늘은 군대 얘기입니다. 이른바 국군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60년까지 국군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보면은 모두 다 일본군이나 아니면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60년까지 그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뭐 일본 장교 출신. 박정희 전 대통령은 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내지는 않았으니까 육군 참모총장 명단만 놓고 보면은 10몇 년 동안 만주군 내지는 일본군 출신이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육군의 주류가 일본군 출신한 얘기죠. 만주군이라는 게 독립군 때려잡던 곳이거든요. 정반대로 독립군이 아니라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만주군은. 일본의 괴뢰 국가인 만주군의 국군이 만주국의 국군이죠. 그 역할이 독립군 때려잡는 독립군 항일 세력 때려잡는 게 만주군이 하는 일이었죠.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보통은 초기 건국 세력들이 대부분 이런 역사를 거치 뭐 터키도 그렇고 대부분 독립운동하던 쪽에서 초기 대통령을 내놓거나 군도 독립군 출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독립군을 때려잡던 쪽에서 군을 장악했어 초기에.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뿌리로 독립군과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게 된 거죠.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신 걸로 저는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추천받았는 선생님을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겁니까? 저는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독립운동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셨겠군요. 예. 쭉. 예, 그리고 또 뭐, 저는 뭐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제 독립운동사를 공부를 했고요. 독립운동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또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혹시 부모님도 광복군 출신이셨나요? 어머니가 광복군 출신이셨어요. 어머님이요? 예. 아버님이 아니고요? 예. 그럼 혹시 어머님이 아버님 외할아버지가 혹시 예. 외할아버지도 광복군이셨고요. 아, 그쪽 비추이시군요. 아니, 우리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독립군에 대해서 별로 안 배웠어요. 예. 예. 그냥 독립운동을 조금 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긴 장이어야 할 것 같은데, 네. 한두 페이지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지금은 이제 많이 가르치죠. 많이 가르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1987년 헌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현행헌법인데 네. 그 현행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조국의 그렇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완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독립운동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80년대 후반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점점점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금 독립운동사를 많이 가르칩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만주군 출신 쪽의 반론권도 저희가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하는데 반론으로 연락 오는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긴 한데 자 이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면 당연히 국군이 창설된 날이어야 하는 게 맞고 논리적으로 다른 날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따져보니 있다 실제로 광복군이 창건된 것이 그리고 주변국에 의해서 독립된 군대로 인정도 받았고 협정도 맺은 기록도 있고 공동작전의 기록도 있다. 게다가 국군이 38선을 통과한 날이 의미가 있으나 실제 그 국군이 이제 소위 이제 이승만 정권의 뭐랄까요 친위대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 그런 국군의 구성이 일본군이었지 않느냐, 일본군 출신 혹은 완주군 출신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뭐 법통을 따지자면 당연히 9월 17일 옮기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요약하셨습니다. 요약은 잘해요. 깊이는 없는데. 그런데 이런 반론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잘 논리적으로 저 머릿속에 구성은 안 되는데 국군의 날을 그렇게 바꾸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이 그 사실의 의미가 퇴색된다. 왜 퇴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정통성을 주게 된다. 이것도 왜 이런지도 모르겠는데. 북한의 정통성을 주는 건 오히려 지금 국군의 날 아닌가요? 북한에서는 지금, 독립운동은 자기들이 주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강조하는 독립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이 출범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민군 창설되기 전에 무슨 소리냐. 지금 광복군이 있었는데. 예, 광복군이 창건됐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통성 문제에서 유리한 거죠. 근데 예. 그게 스스로 불리한 쪽을 택하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장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친일파가 예. 합참 군을 통솔했던 군대를 가지고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북한에서는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던 쪽이 북한 쪽 사이드에서는 군의 기본 창설 단위가 됐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불리하죠. 네, 바꿔야 되는 거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거 의미를 퇴시킨다. 이게 무슨 주장입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 이제 보수 세력에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유엔에서 결의를 합니다.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해라. 네. 근데 원래 유엔 결의안에는 한반도 전체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게 잘 안 됩니다. 북쪽에서 이 선거를 그렇죠. 거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유엔에서 그러면은 가능한 선거가 것도 가능한 남쪽에서만 그러면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엔 결의안에 보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근데 보수 한반도에서- 세력에서는 그걸 자꾸 이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 그리고 영어 표현에 주목을 하면요. 정부입니다. 가버먼트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식 관장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읽으면서 참 그럴듯하다.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이제 나왔잖아요.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거꾸로 굉장히 공부 많이 하는 분이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권력에 부욕하는 거죠. 지금도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찾아낸 게 다가 아닌 거죠. 예. 네, 그렇죠.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 부당한 권력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옆에서 꼭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예.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어제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쟁점이 되던 재산, 병역, 표절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경력과 경륜을 주로 문제 삼았습니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들어가면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고요. 장제원 의원은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고 육군준장이 육군참모총장을 하는 셈이라면서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나 있는 것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점이 경험 경륜이 부족하다 이런 거네요. 네, 평생 법관을 하신 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당 뿌리가 군인 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셋이나 되는 그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뭐 평생 정치하다가 대통령 됐나요? 예.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되는 사람들인데. 예.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요, 굉장히 권위적인 발언입니다. 충분히 법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공개적으로. 평생 법관을 했죠. 예. 평생 법관을 했는데, 최근 9년간만 따져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못 됐다 이거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대법관 출신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지금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어제 유세필 사건, 조작 사건으로 최종적으로 판정이 됐죠. 예, 그 사건에 검사였던 분이 그런 말을 자기 되느냐 이렇게 대받아 친 겁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이 발끈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뭉뚱그려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재정 의원한테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한 달밖에 수사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한 달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동료 의원한테 무식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무식하다고 하고 싸우는 건 전 좋아요. 좋은데 한 달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예. 어쨌든 저는 이거저거 다 떠나서 경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이 거기 3명이나 있어요. 그 뿌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평생 정치하다가 대통령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그 청문회도 있고 또 지금 아주 국회가 바쁩니다. 정신없고. 예, 대정부 질문도 있어가지고 질의도 있어서. 예. 정치인들 발언이 많아요.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은발을 두고 하얀 머리가 멋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작 정책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는데 외교가 그렇게 잘 돼야 하는데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마무리하고 강 장관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비하의 뜻은 없었다면서 사과하긴 했습니다. 전 뭐 비하의 뜻이 있었다고는 생각 들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칭찬을 어쨌든 했다가 다른 것도 그렇게 잘하지 자기 일도 이렇게 받침대로 쓴 거죠. 그걸로 가려고
징검다리로. 근데 이제 소재를 잘못 선택했네요. 예. 소재를, 칭찬의 소재를 외모로 삼은 거잖아요. 네. 강경화 장관은 저는 이거를 비하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불쾌함을 느끼는 여성들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과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가서 사과했다는 얘기죠. 예, 또 이후에 당의 원내대변인 명으로요, 또 사과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돼서. 자,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박경수 후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이 그런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아니면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평생 정치만 하다가 됐나요? 대부분 딴 거 하다가 영입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는 이 논점, 이게 공격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한 게, 바본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 곽상도 의원 본인은 평생 정치만 했습니까? 검찰 출신 아니에요? 예, 심지어 평생 판사 일만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요. 네. 곽상도 의원 본인도 직접, 검찰이에요, 검찰. 정치 검찰이어서 정치를 했다고 할래나요? 어쨌든, 저는 이게 공격 포인트가 생각하는 건 좀, 이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가는데, 곽상도 의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정 의원하고 또 말다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 가지고? 예, 어제 이재정 의원이 곽상동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요, 과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잠깐만요. 저희, PD들이 그 컷을 따놨나요? 예. 네. 웬일입니까? 일을 다 했네요. 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유서대필 사건. 예. 사건의 그 담당 검사 아니었냐. 당신은 곽상도 의원에게 그렇게 대받아친 거네요, 이게. 그렇죠. 사법부에 오욕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한 참가자였다라는 취지의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요. 평생 법을 하신 분한테 정치 검찰 혹은 안철수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대표 이야기 여러 마디 하고 있죠. 저 한마디가 아니라. 화제가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서 4강 주제의 한국 대사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 나온 이후에 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의 외교안보팀으로는 안 된다면서 강 장관보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많은 만큼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청와대가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보다 과거에는 청와대가 딱딱한 장면밖에 없다가 여러 가지 청와대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런 상상을 주무시기 시간에 아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직접적으로 누구누구를 갈아치워라, 누구누구를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뭐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말은 없어요. 네. 어쨌든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도 본인이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자리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있습니까? 네. 네, 어제 대정부 질문 내용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정도는 더 하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BBK 관련된 이야기를 대정부 질문에서 했습니다. BBK 관련해서 그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어제 뉴스로도 등장을 했었는데, 잠깐 얘기했었는데,
BBK 관련해서 본격적인 기사는 어제 처음 나왔다고 봐야죠. 예. 뉴스공장은 계속 걸어놨습니다. 예, 물론 시사인도 계속 썼습니다. 포털 메인에 이렇게 노출돼서 많은 분들이 본 것은, 그리고 또 대정부 질문에 나온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사가 참 어려워요. 이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생소한 회사 이름도 많고, 그 회사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0년 개국은 김미화 씨는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했다가 KBS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KBS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다고 했었습니다. KBS는 또 누가 어떤 의도로 블랙리스트를 거론하고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당장 멈추라.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을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근간인 방송법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방송에 개입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당착적 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방송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호통을 쳤던 거죠.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이런 논리를 구사한 사람들, 배움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큰 회사에 들어가 높은 자리까지 승진한 잘난 사람들이 부당한 권력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던 겁니다. 한 인생 살다가 잘 살다가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그러니까 학벌이나 직위가 아닌 거죠. 모두가 김미화 씨처럼 용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부끄러워할 줄은 알면서 살다가 갑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KBS, 이게 거의 7, 8년 전인데, KBS가 김미화 씨 고소했던 게 이제. 그렇죠. 블랙리스트 없는데 있다고 KBS, 김미화 씨가 주장했다고 이제 고소한 거잖아요. 김미화 씨도 그때 굉장히 몰아붙였습니다. 저도 네.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어렵고 현학적이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며 우리는, 누가 정치적 의도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말하는가. 그들은 누군가. 이런 거 장황하게 썼어요. 성명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